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네요. 금방 돌아왔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QR입니다. QR 코드라고 하죠. 퀵 리스폰스, 빠른 반응. 우리가 휴대전화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해서 링크로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간편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좀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본인 나라에서 쓰던 그 결제 방식 그대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도 표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박미영님, 요즘은 PC에서 로그인할 때도 주로 QR로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장명환님은 아이들 동화책도 QR로 들어가면 바로 읽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4150님은 딸아이가 이거 보더니 집에서 그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되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생성을 해야 하는데 거의 뭐 바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보면은 이 QR코드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도 있어가지고요. 내가 사람들을 유입하고 싶은 링크를 만들어서 그걸로 QR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걸 어디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스캔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링크로 사람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죠. 근데 또 그게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피싱이 많습니다. 피싱. 그래서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혹은 다른 온당한 사이트를 알려주는 그 위에다가 스티커처럼 덧붙여가지고 악성 앱을 깔게 한다라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하실 때 한 번쯤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그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9484님은 주차장 관리원입니다. 출차할 때 이 QR코드가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네요. 이렇게 또 주변에서 또 도움을 좀 드려야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든 샵 9730 그리고 KBS 콩 어플리케이션 계속 열려 있고요.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폭염 경보가 발효된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부산,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전북 등등 전국적으로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실 때 항상 뭐 부채라든지 양산도 좋고요. 또 물병 하나씩은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 피해 없으시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조금 엇갈렸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출발까지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내림폭이 좀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0.5% 내린 3,153 해서 3,15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은 1% 떨어진 804까지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 1,38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잠깐 68,000원 갔다 왔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65,400원까지 0.9% 더 밀리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었죠 또. 하이닉스는 1.3% 밀린 265,0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2% 강세고요. 현대차가 5%나 오르고 있네요. 기아도 6% 올라가고 있고. 글쎄요, 뭐 다른 요인들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일본이 나쁘지 않은 그 관세율로 15%로 상호 관세를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을 좀 타결지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5, 6%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3.5%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혼조됐었는데 S&P 500은 최근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죠. 미국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사실 좀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많이 좀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맘다니라고 하는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반대 당이죠. 공화당. 벌써부터 많이 또 견제를 한다고 하네요. 이 두 남자. 트럼프를 흔들고 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 오늘 또 재미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생활사전 시간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미국 정치인 이야기를 할 일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 신인인데 꽤 이제 막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나 봐요. 네, 이제 정치 경력 5년 차입니다. 이름도 특이해요. 조란 콰메 맘다니. 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인물을 왜 우리가 이런 또 귀한 시간에 다루느냐 한다면 이제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이제 억만장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예. 이 비주류 정치 신인이 민주당 시장 후보에 당선이 되는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은 33살의 인도계 무슬림 정치 경력 5년의 조란 콰메 맘다니 주 하원 의원인데요. 넉 달 전까지만 해도 1%도 안 되는 지지율을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를 꺾고 최종 경선에서 56%의 득표율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앤드류 쿠오모가 누구냐 하면 뉴욕 주지사만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이제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이제 집안이 전체가 다 그냥 정치인, 뼛속까지 정치인 집안인데 이분을 이제 이긴 신예가 등장을 한 거죠. 우리는 늘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해서 네.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뉴욕시장이 그래서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뭐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거고 뉴욕시장이 된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뉴욕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라서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면 곧 시장에 당선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는 11월에 지금 일반 유권자 대상으로 본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제 기존에도 이제 2021년 때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자가 시장에 선출이 됐고 이 말은 곧 민주당 후보로 선정된 맘다니가 실제로 뉴욕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급진적 좌파 성향의 맘다니에 이 민주당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전체가 이제 소용돌이에 지금 너무너무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고 흥미롭게 있죠. 보고 있다. 네. 이름이 조란 콰메 맘다니. 네. 근데 나이가 젊어요. 네. 91년생이에요. 맞아요. 딱 1991년생. 네. 정말 젠지죠, 젠지. Z세대. 네, Z세대입니다. 이제 이분을 둘러싼 모든 게 한마디로 좀 주류랑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뭔가 정치인, 뭐 거물 이런 어떤 캐릭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맘다니는 1991년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7살 때 가족이랑 같이 뉴욕으로 이주한 아프리카 출신의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뭐 아프리카 이러니까 뭐 비주류 뭐 약간 저소득층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수저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저명한 경제학자고요. 어머니는 인도계 다큐멘터리 이제 감독인데 이 인도에서 거의 1인자 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만 약 300억 원에 달하고 얘 때문에 맘다니는 명문 사립대인 보든 컬리지를 졸업을 했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뉴욕시에서 이제 빈민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이제 부동산 컨설팅 이런 주택 상담사를 하면서 래퍼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요? 랩 음악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했고요. 특이하네요. 네, 배우자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는 데이팅 앱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제 데이트하는 앱, 네, 그 앱 켜서 만나서 앱으로 그래서 특이하네요. 네 그런 인터뷰도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예상을 빗나가는 배경을 가진 인물인데요. 우리가 늘 이제 뭐 이런 정치를 얘기할 때 뭔가 사람의 의외성이 있으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어떤 인기를 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201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고 2020년도에 이제 뉴욕주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난 인도계 미국인. 네. 근데 이제 집안은 좀 빵빵하고 네. 뉴욕 시장에 도전하는 35살. 33살. 33살인가요? 네. 91년생.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어려워 이거. 네. 그럼 30대 초반이라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야, 근데 되게 파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가 됐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럼 뉴욕 시민들이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네, 일찌감치 이제 본인을 민주적 사회주의자
규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이제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 또 이제 부유세를 강화해서 이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뉴욕이 양극화가 뭐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겠지만 양극화가 심해진 뉴욕에서 이런 정책들이 중산층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공감을 사면서 이제 반향을 일으켰고요. 사실 우리가 뉴욕하면 뭐 월스트리트에 막 고층 빌딩, 네. 뭐 타임스퀘어 막 전광판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뉴욕에서 살려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물가가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본인도 얘기하더라고. 난 방 하나짜리 베드룸, 원베드룸에 사는데 뭐 2,500불인가 그 주거비 임대료를 낸다고. 원룸에 살고 있는데 한 달 월세가 뭐 300 몇십만 원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싼 400만 원? 편이에요. 예. 투베드룸이면 뭐 700~800만 원 정도도 하는 그 정도의 이제 뉴욕의 지금 예. 이 물가가 살인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만한 뉴욕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면서 이제 뉴욕을 살만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뉴욕시가 임대료의 관리를 권한은 가진 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임대료를 동결을 하고 이제 저렴한 신규 주택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공공주택 예산을 2배가량 증액을 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현재 16.5달러에서 30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을 하겠다고 했고 뭐 무상 버스, 무상 교육 같은 이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도 공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뉴욕 이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주거 문제, 그다음에 생활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친근감 있게 그렇게 다가가면서 이 젊은층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샀어요. 근데 현실성을 두고는 사실 논란이 그렇죠. 많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양극화에서부터 다 비롯된 것 같아요. 근데 네. 뭐든지 이제 극단으로 치다르다 보면 네. 사람들은 또 그 반대의 극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뉴욕이 양극화의 사실은 이제 끝판왕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맘다니 같은 사람들이 또 빛을 보는 거고. 맞아요. 저는 뉴욕 바로 이제 아래 있었던 보스턴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뭐 뉴욕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여긴 정말 자본주의의 끝이구나.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천박한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코로나 때 뉴욕에서 사망자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시신들을 제대로 수습할 이 역량이 안 돼가지고 1년 넘게 냉동 트럭에 막 보관해놓고 맞아요. 그냥 사람을 사람들 그런 그게 장면에 미국의 이게 미국의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벌어졌던 맞아요. 일. 그거에 굉장히 이제 문화 충격을 느꼈던 이제 기억이 아직도 인상적인데 이렇게 이제 공공 시스템의 붕괴를 한번 겪어봤던 이 미국 시민들이 이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지를 중시하는 이제 맘다니가 이런 흐름을 타고 이제 주류로 올라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중산층의 상당수가 맘다니를 조용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이제 공약만 보면 맘다니의 주요 지지층이 뭐 저소득층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쉬운데 결과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 중산층이랑 고소득층 지역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요. 뉴욕의 중산층이면 상당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뉴욕의 중산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맘다니를 지지를 했고 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백인 유권자들이 이 같은 인종인 쿠오모 대신 아시아계인 맘다니를 택했단 말이죠. 이는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이제 정말 극에 달했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맘다니 같은 신예가 나타나서 뉴욕을 근본부터 좀 바꿔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걸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베팅 업체 폴리마켓에 따르면 맘다니의 시장 당선 가능성은 지금 73%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수님이 보스턴은 뉴욕 아래가 아니라 북동 쪽인데. 위쪽인가? 아니요, 보스턴이 위쪽이고 솔직히 말해봐요. 뉴욕이 아래쪽인가? 멀죠? 아니요, 차로 차로 몇 시간? 4시간쯤 걸립니다. 거기선 차로 4시간이면 가까운 겁니까? 거죠. 네. 비행기로 1시간. 북쪽이다. 북동 쪽이 맞대요. 더 추워요. 보스턴이 더 추우니까 네. 북쪽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로 지리에 4시간 거리를 바로 옆에 있다고. 여기 부산 가듯이.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8시간을 딱 그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차로 그래요? 8시간 갈 수 있으면 괜찮아. 괜찮은 거리. 네, 비행기를 타는 건 8시간 기준으로 나누더라고요. 이 심리적 거리가 또 달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송일아 기자는 미국에 살다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됐습니다. 자, 우리 맘다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91년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선거 치르는 방식도 되게 다르다 하더라고요. 네, 엄청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릴스나 이런 거를 빠져드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브랜딩을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통상 미국의 선거는 자금력의 싸움으로 통하잖아요. 네. 이제 많은 후보들이 뭐 인지도와 뭐 조직력, 자금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거 늘 든든한 후원금이 있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하지만 맘다니는 애초에 이제 기존 세력과의 기존 방법으로는 싸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출마 당시만 해도 이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뭐 노점상이랑 함께 이제 같이 좌판을 옮기면서 대화하고 주말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얼굴을 알렸는데 이 과정을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올리면서 이 MZ들의 방법대로 선거 운동에 나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 활용 많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텍스트 위주라면 맘다니는 영상 중심으로 이제 짧은 쇼폼 영상 중심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영상들을 올렸고 이 몇만 명, 수만 명에 달하는 이 인플루언서 그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 와이프 덕도 좀 봤습니다. 네. 눈치를 봐야 할 뒷배가 없으니 파격적인 공약도 이제 가능했고 자발적으로 팬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계속 보고 싶고 이제 젊고 진정성 있는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떤 뉴욕 시민들에게 파고든 게 아닐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맘다니의 선거 운동을 한 자원봉사자가 2만 7천 명에 달했고요. 2만여 명으로부터 약 800만 달러, 한화 100억 원이 넘는 선거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맘다니의 부인이 인플루언서예요? 네. 아무튼 무슨 지금 또 우간다로 결혼식을 올리러 갔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막 이제 선거 준비로 바쁠 것 같은데 우간다로 이제 갔다 온다고 하고 좀 상당히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그러니까 뉴욕 시민들도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뉴욕 시장 하면은 바로 뭔가 정치 거물 이렇게 등치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뉴욕 시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한다라는 거네. 물론 이제 아직 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는 이 맘다니가 좀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상대방이 앤드류 쿠오모라는 인물에 조금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이분이 뉴욕 주지 그러니까 3선을 했던 그러니까 뉴욕 주지사만 3번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뉴스에 근데 많이 나오는 분. 2021년도에 그 전형직 보좌관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는 그런 어떤 성추문 파문으로 11명이나. 자진 사퇴를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직에 사퇴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어떤 선거를 계기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인물이라서 게다가 이분뿐만이 아니고 동생도 CNN 앵커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분 역시 형의 추문 은폐를 하려다가 이제 같이 이제 막 같이 해가지고 은폐를 하려고 혼났구나. 했는데 같이 혼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추행 전력까지 드러나가지고 형제가 그냥 이제 다 이렇게 물러나셨던 그런 분 이제 가정인데 형제가 되게 유명한 형제인데 그렇죠. 한 명은 뉴욕시장, 한 명은 CNN 앵커. 뭐 본인 이름을 건 프로그램도 있었고, 근데 뭐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제가 다 성추행으로. 근데 뉴욕 그 유권자 중에 여성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뉴욕의 그 유권자라면 이런 전력을 있는 사람을 과연 뽑고 싶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쿠오모 후보가 맘다니한테 경험 없는 애송이라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공격을 했더니 맘다니가 맞다. 나 경험 없다. 근데 스캔들 경험이 없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Z세대처럼. 그렇죠. 딱 받아치면서 쿨하네요. 이 한마디로 엄청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쿠오모 전 뉴욕지사랑 맘다니 이번에 그 민주당 후보가 된 사람하고 같은 민주당인 거죠. 맞아요. 민주당 내에서 또 경쟁을 한 거고. 근데 뉴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본주의의 심장. 월가에서는 맘다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큰 자금을 움직이려면 세금이 적어야 되고 자유롭게 규제가 또 완화돼야 하는데 이제 맘다니는 오히려 그 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부자 증세, 금융거래세 도입, 부의 재분배를 외치는 맘다니의 등장이 월가에는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재계 엘리트들은 지금 맘다니만 아니면 누구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최근 한 행사에서 맘다니
맘다니는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념적인 허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억만장자인 투자자 빌 에크먼도 현직 시장인 에릭 애덤스를 지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반맘다니 진영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업계도 규제 강화를 우려해서 이 애덤스 측에 이제 모금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월가를 대변하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서도 뉴욕 인민공화국이 될 거다. 이렇게 극렬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증권, 부동산 이런 경제계에서는 네. 맘다니 민주당 후보를 굉장히 또 경계하는 거네요. 네. 부자들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 근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부자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뭐 몇 년이 된 거긴 한데 이런 추세적인 흐름은 뉴욕에서 맘다니 돌풍이 이어지는 동시에 부자들의 탈뉴욕 현상도 같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맘다니가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나 법인세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뉴욕과 접근성이 좋은 뉴저지주나 이제 커네티컷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고급 주택 건설이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와 어떤 공급 부족으로 침체기에 지금 접어든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랑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뉴욕 맨하튼 쪽 부자들이 교외로 다 빠져나오고 있는 거랑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불법 이민자로 도시 치안이 좀 안 좋아진 데다가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뉴욕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좀 교외 지역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진보 성향의 맘다니까지 지금 민주당 시장 후보로 확정된 게 부자들의 탈뉴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게 인과관계다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맞아요. 일단은 뉴욕에서 부자들은 그 외곽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트렌드고. 일부 뉴욕 시민들은 맘다니를 선택한 게 최선이 아니고 차악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성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예, 거라고 예. 하고. 근데 아까 맘다니 민주당 그 뉴욕시장 후보가 법인세율 인상 뭐 이런 네, 것도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연방제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세율 가지고 기업들을 막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뉴욕은 좀 거꾸로 간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있죠. 이 텍사스나 이제 플로리다, 남부의 애리조나 같은 곳들이 지금 낮은 세율이랑 이제 강력한 지원책을 이제 막 펼치면서 이제 기업들을 자산가들을 막 유치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이미 코로나 직후에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본사나 일부 사무실을 이제 옮겼어요. 이제 더 이상 월스트리트에 있을 필요 없다 막 이런 그래서 거죠. 월가가 끝났다 막 이런 네.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나 오라클 같은 기술 대기업들도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고요. 이제 텍사스는 포춘 500대 기업의 지금 상당수가 이제 둥지를 텍사스에 튼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비슷한데 미국의 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고소득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이주하는 이주지 1, 2위를 나란히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젊은 고소득자가 가장 많이 순유출되는 도시로 꼽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맘다니가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뉴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업이나 이제 자산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 어떻게 이제 시가 생존 전략을 짤 건지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책에 따라서 그 도시 주의 분위기가 확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흥망성쇠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아마 가장 근래에는 대표적인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원래는 정말 날씨도 좋고 관광지 너무너무 예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였는데 2017년도에 진보 성향의 런던 브리드라는 분이 이 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이제 노숙자나 이제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거든요. 그 결과 범죄와 노숙이 급증을 했고 또 이분이 CEO의 연봉이 일반 직원의 평균 급여보다
100배 이상 더 높으면 세금을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 급속하게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갔고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사라지니 이제 교통이나 치안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숙자용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기존 건물들을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결국에 노숙자를 비롯한 마약 중독자가 도심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치안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 같은 이제 도시의 세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던 회사들이 짐을 싸서 떠났고요. 경찰 인원은 2020년도에 2천여 명에서 지난해 1,500명으로 줄었고 저도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치안 때문에 무서워서 낮에도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고 차 안에 뭐 노트북 같은 거 절대 두고 내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보다 좀 중도 성향의 시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바뀌면서 치안의 안정과 노숙인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이제 주민들이 뉴욕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쟤는 저러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제2의 샌프란시스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부자들과 기업이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먼저 보여준 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 맘다니의 돌풍이 과연 또 얼마나 이어질까를 봐야 하는데 일단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거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본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어떨까요? 아직 모르겠죠. 모르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뉴욕에서 아무리 이제 텃밭이긴 해도 변수가 여전히 있어요. 워낙에 이례적인 인물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여전히 맘다니에 대한 공식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아,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선에서 패배한 쿠오모 전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지금 뉴욕시장의 선거를 이제 출마할 뜻을 밝혔고요. 거기도 막 안에서 찢어지네요. 맞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쿠오모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맘다니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표심이 제3후보에게 결집될 경우에 또 다른 의미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지금 무시할 수 없고요. 잠깐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잖아요. 아, 그렇죠. 쿠오모 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네. 어차피 민주당이 텃밭이니까 이제 공화당이 안 되더라도 맘다니는 안 돼. 이런 어떤 심산에서 쿠오모를 지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쿠오모 전 주지사 외에도 현 시장인 에릭 애덤스와 뭐 짐 월든 변호사 등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자체 후보를 포기하고 애덤스 현 시장을 우회 지원을 하면 맘다니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어차피 공화당이 못 이길 거. 네. 근데 급진적인 사람은 막자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무소속 후보도 지금 또 여러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표가 또 분산이 되면은 결국엔 또 맘다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다양한 썰들이 가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견제에 나서더라고요. 막 맞아요. 독설도 쏟아내고요. 너무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가 이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100% 공산주의자이자 미치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광인이 뉴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살벌하게 경고를 날렸고 트럼프의 SNS입니다. 네, 이에 맞서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맘다니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이런 불법 체류 설에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맘다니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중인 것처럼 이제 오도를 한 건데요. 이렇게는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맘다니가 이제 연방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내가 너를 체포하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또 맘다니의 뭐 외모나 목소리를 좀 비난하는 유치한 행동들도 보이면서 뭐 뉴욕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또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지금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상대당이고 민주당 이제 막 경선을 통과한 사람인데 할 일 많은 대통령이 바쁜 대통령이 왜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견제를 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살인적이고 막 한데 관세 정책으로 지금 생활 물가가 더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은 막 중국 공산품들 막 오르면서 그 살기가 팍팍해진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식 정치에 좀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맘다니 편에 또 젊은 유권자들이 맘다니 편에 선 거니까 이거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사상부터 경제 정책까지 대척점에 서 있는 건데요. 트럼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법안에서 보듯이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또 본인을 포함한 자본가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토대를 이제 기꺼이 만들어주는 이런 친자본주의 성향인 반면에 맘다니는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반자본주의 성향이니 견제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맘다니가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네. 본인들 집안도 거의 억만장자 아닙니까?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뭐 어머니가 인도계에서 가장 네.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뭐 아까 자산이 뭐 한 300억 원에 이르고 하면은 그 집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래서 약간 그런 뭔가 그 모순된 어떤 그런 거에 좀 지적을 하는 지금 사람들도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는 맘다니라고 하는 정치 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 야, 단골 손님이에요. 오늘도 그렇죠. 빠질 수가 없고. 네. 최근은 어떤가요? 네, 사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다뤘을 때만 해도 좀 둘 사이가 약간 봉합되고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싸웠다가 봉합됐다가 다시, 네. 또 벌어졌다가 그렇죠. 몇 그게 번을 이제 몇 그럽니까? 번에 이걸 우리가 생중계해야 되냐 뭐 예. 이런 막 얘기들이 이제 피곤해요. 했는데 근데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운 결과 이제 킹메이커로 떠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내각에서 정부 효율부 장관까지 수장까지 맡을 정도로 이제 베스트 버디의 관계였는데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떨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들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OBBA라고 불리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을 한데 모은 이 법안을 두고 머스크가 이제 재정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다면서 맹비난을 퍼붓자 이제 트럼프는 머스크가 출신국인 남아공으로 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삐그덕거리더니 결국 지난달 말이죠. 머스크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를 벗어나서 국민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당 창당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달 초에는 이 국가를 낭비와 부패로 파산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하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아메리카당을 창당한 후에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겠다. 네. 그것도 이제 기업이니 이거는 진짜 정치를 한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진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긴 했는데 이분이 보유 자산만 560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부호고 또 본인이 보유한 소셜 미디어 X의 팔로워만 2억 2천만 명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부와 영향력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데 이 정도면 정치 도전 실험에 뭐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심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중간 선거에서 상원에 두 석에서 3석, 또 하원에서 8석에서 10석 정도만 확보를 하면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976년 그 미국에 건국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3당이 주요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이제 최근에만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뭐 하월드 슐츠 스타벅스 창업자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대선 출마와 창당 등을 모색을 했다가 결국에는 포기했고 이제 IT 기업가 출신의 대만계 정치인 앤드류 양 역시 현재 민주당이 양극화해서 이제 지친 젊은 층의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2년 전진당이란 신생 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머스크라면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유권자 중에서 제3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최근에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업인 유고브가 이달 초에 이제 미국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3당이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률이 45%로 필요 없다고 답한 2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기존에 도전했던 인물들보다 훨씬 더 어쨌든 인지도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제3 창당이 그래도 좀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양당제의 한계를 맞아요. 제3당이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미국에서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기업인이라고 해서 과연 정치를 못할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트럼프도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미국에는 또 은근히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는 뭐 법조인이나 군인, 뭐 정치인 뭐 이런 출신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2선을 한 대통령이 네.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이 베인 캠피털이라고 예전에 거기 공동 창업을 하셨던 미트 롬니 유타주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미트 롬니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이분이 2012년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맞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 외신 정보를 이제 볼 때 항상 등장하는 블룸버그 있잖아요. 이 블룸버그의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 역시 기업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뉴욕시장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2020년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지만 뭐 중도 하차하긴 했지만요. 네. 그 여성 중에서는 칼리 피오리나 이제 휴렉 패커드 전 CEO가 정치를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공화당 경선에도 출마를 하고 뭐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에도 도전을 했지만 뭐 딱히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적잖이 찾아볼 예. 수 있잖아요. 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기업 운영과 정치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이제 수장을 하면서 그렇게 막 했던 활동들도 비난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게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이윤 추구와 효율성을 위한 어떤 기업의 방식과 정치의 방식이 다르니 이 좀 유명하고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반드시 좀 훌륭한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 되지는 않더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또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오기도 그렇죠. 했었고 이게 참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라고는 하는데 2081님은 머스크는 정경 분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둘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부와 명예 뭐 영향력 모든 걸 글쎄요 머스크 뜻대로 될지 근데 또 그 사이에서 일단 현재까지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이가 되게 안 좋고 근데 이걸 웃으면서 지켜보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도 테슬라의 불호가 아니고 호잖아요. 네. 호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 전기차 대명사인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을 세운 걸 계기로 이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부진을 딛고 전기차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다가 이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연관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웠던 계기가 테슬라 상하이 공장 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문물을 전파해준 머스크가 얼마나 내심 고맙겠어요. 그래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를 보고 배우고 많이 또 따라가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불화를 거듭할수록 머스크가 중국 사업의 비중을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화권 유력지인 이제 홍콩 사우나 차이나 포스트 그 언론에서 머스크의 기술 제국이 중국에 옮겨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 중국 내 한 교수가 많은 중국인이 머스크를 위대한 혁신가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머스크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건 중국이 더 안정적인 환경이란 걸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미중 전쟁이 지금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머스크가 양국 관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걸 기대를 했는데 이런 가치가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이게 중국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상황이더라고요. 뭔가 좀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는 없고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네. 근데 일단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머스크가 또 은근히 반갑고 고마운 거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마저 중국과 되게 가깝게 지내는. 네, 정말 중국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이제 메이 머스크라고 올해 77살인데요. 예. 이제 중국에서 머스크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자서전을 냈거든요. 예. 근데 이 자서전이 여자는 뭐 인생을 계획한다 뭐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강연마다 인파가 엄청나게 몰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칭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겁니까? 우리 아이 뭐 명문대 보낸 스토리, 우리 아이 최고의 부자로 만든 그게 스토리. 아니고 중국 안에서도 여성의 어떤 여성들이 워킹맘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자기의 삶을 자기 개발하고 자기 외모까지 가꿔야 된다는 이런 좀 생각들
많은데 이 중국 여성들이 이 메이 머스크를 약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델 출신이고 이제 세계 최고 부자를 키워낸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 책에 담고 있는데 가정과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 외모도 지켜내야 되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쓰면서 이제 중국 여성들 특히 이제 30, 40대 중년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어낸 건데요. 그래서 이 영향력으로 메이 머스크가 중국의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머스크의 비밀병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자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걸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볼지 또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지난해 기준으로 테슬라의 중국 매출 비중이 21% 정도인데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거는 확실하죠. 전체 매출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벌고 있으니 또 중국에서 친화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또 비즈니스맨 그렇죠. 그 집안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정작 테슬라 안에서는 경영진들이 지금 머스크랑 막 헤어지고 있어요. 원래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미 판매 서비스를 총괄하는 이 트로이 존스 테슬라 부사장이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에 15일에 퇴사를 했고요. 불과 보름 전에는 또 북미 및 유럽 생산 운영 총괄인 오미드 아프샤르 부사장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분은 머스크의 최측근이자 차기 CEO로까지 거론된 적이 있는 인물인데 이제 회사를 나간 거죠. 이 밖에도 북미 인사 책임자, AI 최고 책임자, 배터리 구동계 총괄이사 등등이 전부 올해 들어서 테슬라를 퇴사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X 이 그 계열사는 머스크가 보유한 다른 회사 네. 이 전 트위터인 X의 린다 야카리노 CEO도 지난 9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다 머스크의 좀 경영 능력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같이 일하기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자주 등장하지도 않고 막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올해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이 약 72만 대로 전년 대비 13%가량 줄었거든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대규모 감세 법안도 이 테슬라의 캐시카우인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사업에 차질을 이제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수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머스크가 본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지 2달 만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또 맞아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상황이 이런데 지금이 창당할 때냐 이런 게 어떤 그 수뇌부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그냥 나가자. 네. 오늘 밤에 또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이제 나온 다음에 더 많이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그 테슬라의 어떤 경영상의 흐름은 또 어떤지도 또 한번 또 지켜볼게요. 요거 하나 AS 해드리고 끝내야겠네. 윤어진님이 아까 그 맘다니 이야기할 때 네. 이름이 망나니요? 라고 네. 맘다니였습니다.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고 이전부터 적용돼 왔던 2.5%를 합친 15%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여파로 지난 4월 전망 1.5%에서 약 절반가량인 0.7%포인트를 낮췄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0.8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가려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네, 0630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쓰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네. 곳에서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작은 동네 병원, 의원, 약국, 동물병원 이런 데서 쓰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 매출액이 30억 원 넘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네. 거. 아마도 그런 동네 병의원에서는 앞에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을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네, 4106님 소비 쿠폰 결제 키오스크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 뭐 커피숍도 그렇고 다 들어가면은 키오스크가 네. 먼저 고객을 맞이하는데요. 키오스크는요.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결제 대행사가 연매출이 30억 원을 거의 다 넘겠죠. 그래서 키오스크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쓸 수가 없고 네. 만약에 커피숍에서 이걸 내가 먼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점원에게 개별 카드 결제 단말기로 결제를 좀 부탁을 하면 그러면 네. 이제 쓰실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은요. 네, 2709님 배우자 것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배우자 건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네. 각자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저도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녀들,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세대주가 다 같이 일괄 네. 신청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따로 네.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나요? 네, 김은주님 부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세무그룹 본사 양경섭 세무사에게 자문 구해봤습니다. 일단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질문의 의도가 공동명의를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냐라는 거라면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을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쪼개서 나눠줄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특징인데 내가 만약에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주고 결혼한 자녀는 그 배우자 공동 명의로 증여해 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김재은님 유가가 오를 땐 기름값이 크게 오르는데 내릴 때는 왜 안 떨어지나요? 하셨습니다. 경영 전략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을 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올려야 마진이 커지죠. 그리고 내릴 때는 우리가 비싸게 받아놓은 기름이 탱크에 많이 남았습니다. 재고가 있는 거군요. 재고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입장을 바꿔보면은 음식료 판매하시는 분들,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도 내릴 때는 가격을 좀 천천히 내리고 싶어 하는 게 아무래도 주유소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다 네.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휘발유의 절반 이상이 또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기름값 낮춰지는 것 이게 또 체감하기에는 그 금액으로는 그 폭이 또 커 보이질 않는 거죠. 네. 복합적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2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2시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